자, 이제 3단원 들어가겠습니다. 3단원.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 이쪽 파트는 이제 경제주체, 이제 가계, 이제 정부, 그 다음에 기업, 이제 각각의 합리적인 선택은 이제 말 그대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계부터 봐야겠죠. 가계부터. 자, 가계의 소득은 가계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소비 원천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득이죠. 이건 앞에서 배웠습니다. 기업에게 이제 생산 요소, 토지, 노동, 자본을 제공하면 그 대가로 이제 요소 소득, 이러면 이자, 임금, 지대.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에요. 이게 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받게 된다. 일단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은 자, 요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생산 요소를 제공해서, 그러니까 즉 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연 자본을 가지고 있다던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건물이 돼도 괜찮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장을 갖고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금융 자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내가 기계를 가지고 있다던가, 뭐 기계를 제공해서, 뭐 예를 들어 뭐 밴딩 머신을 제공해서 늘 달달이 뭔가를 뭐 소득을 얻고 있다. 아니면 뭐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게 금융 자본이죠.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토지와 자본이 없다. 이제 그러면 내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내 몸뚱아리밖에 없다. 이제 그러면 일을 해야죠. 그래서 노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유형을 좀 보면, 자, 일단 근로소득. 말 그대로 이거 내가 생산 요소 중에 노동을 제공한 대가고요. 그 다음에 토지와 자본. 그러니까 토지의 대가 이제 지대를 받고, 자본의 대가 이자. 그러니까 이자라고 하는 건 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임대료라든가 배당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월세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이외의 소득의 형태를 좀 보면, 그러니까 사업소득 같은 것도 이것도 일종의 근로소득이에요. 일종의 근로소득. 왜냐면 이제 내가 토지와 자본이 없는 관계로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유사하나 이게 어떤 기업에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말 그대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경영에 대한 대가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안에는 이제 부업을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뭐 시간 나서 짬짬이 하는 아르바이트 정도도 이제 포함이 되고, 이전 소득은 뭐냐면 이거 누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 뭐라고 하냐면 경상소득. 그러니까 경상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다. 아니면 이제 늘 정기적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비경상소득도 있긴 있죠. 비경상소득은 소득인 건 맞는데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굉장히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금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정기적인 건 아닌데 굉장히 뭐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용돈을 줬다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상속 같은 거 있죠. 우리 아버지가 혹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상속을 받으면 이제 그런 것도 한 번뿐이죠. 일회적이죠. 그러니까 비경상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계가 어떻게 쓰는지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보면, 자, 가계의 지출과 소비. 자, 그래서 소득은 뭘로 구성되느냐? 자, 소비 플러스 저축이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소득을 얻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거나 소비를 하고 남는 게 있으면 저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비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소비라고 하는 건 비소비 지출과 가처분 소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보시면 비소비 지출은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통비라든가 내가 늘 점심 먹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기적으로 늘 나가는 것들, 뭐 집세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내가 뭐 자취를 한다. 그럼 이제 월세가 나가죠. 아니면 내가 뭐 돈을 빌렸다. 그러면 달달이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게 비소비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계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남은 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을 벌었는데 이 500만 원 중에서 내가 뭐 늘 생활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든다. 그럼 나머지 30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됩니다. 자,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왜 반비례 관계냐? 너무 당연한 거죠. 생활비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과 비소비 지출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소비, 들어오는 이제 소득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 무한대면은 뭐 상관이 없죠. 무한대라면 뭐 반비례 관계가 아닌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저축을 봐줘야 되는데 저축은요. 자, 좀 이따 어차피 좀 이따 볼 거예요. 좀 이따 볼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저축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냐? 가처분 소득의 증가. 즉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물가가 올랐다. 물가가 올랐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비소비 지출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100만 원 들었던 게 뭐 집세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물가도 상승하고 뭐 이래저래 가스비도 올라가고 뭐 교통비도 뛰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전체적으로 비소비 지출의 규모 자체가 좀 커졌다. 그럼 이제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겠죠. 그럼 시장 전체에서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소득이 커지면요. 소득의 규모 자체가 커지면 소비에도 영향을 주기는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내가 5만 원짜리 청바지 사 입었다면 이제는 뭐 10만 원짜리 청바지 사 입을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단기적인 소비 성향은 추론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갑자기 밥을 많이 먹진 않아요. 그죠? 비싼 걸 먹을 수는 있어도. 자, 그래서 단기적인 건 추론할 수 없으나 좀 장기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당연히 소비의 규모가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쭉쭉 보면 유형을 보는 거예요. 유형을. 자, 미래 예상 소득이 증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에서 내가 횟집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겨울에는 뭐 장사가 그냥 시원찮지만 장차 7, 8월이 되면 이게 또 대목이죠. 그쵸? 시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이 굉장히 뭐 명확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된다면 소비 성향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의 고소득자가 현재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소득을 줄이기 어렵다. 자, 소비의 비가역성 무슨 얘기냐? 비가역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과거에 뭐 굉장히 고액 연봉자가 은퇴해서 이제는 뭐 수입이 없죠. 뭐 연금이라든가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소비 규모를 좀 줄이기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인들의 어떤 소득 문제가 빈곤 문제가 좀 떠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 자산 물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물가가 상승하면 자산의 실질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돼 있네요. 자, 당연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예를 들면 내가 금을 갖고 있다든가 주식을 갖고 있다든가. 근데 내가 금값이나 주식 가치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르지 않았을 때 물가가 올랐다.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나의 소득이 줄어든 셈이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자산 가치가 올랐는데 내 자산 가치의 상승분보다 물가 상승분이 높다. 이제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실질 소득 규모 자체가 좀 작아지게 되는 이런 것들인데 엔겔 개수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엔겔 개수. 자, 말 그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엔겔 개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본 생활 중에서 식료품 비중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엔겔 개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뭐 물가가 비싼 나라일 수도 있고 그 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매우 낮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들보다 유난히 뭔가를 많이 먹는다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엔겔 개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저축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자, 소비가 증가할 때 기본적으로 자 경제가 좋아집니다. 경기가 좋아지죠. 호경기가 찾아오죠. 다만 소비가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소비가 뭐냐면 사람들의 사치와 낭비라는 걸로 곧바로 해석하지 마시고 물론 사치와 낭비 풍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과소비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좀 너무나 장기간 소비가 계속 증가할 때 그럴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수요 공급에서 다 배웠죠.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면 그렇죠. 물가가 균형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반대로 소비가 감소할 때는 불경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구성의 모순은 뭐냐면 구성의 모순이란 자, 개인과 사회의 필요가 좀 달라질 때를 얘기해요. 자,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근검절약하는 게 미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아끼지만 이게 국민 경제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닥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공황 당시에 뭐 케인즈가 지적했다라고 돼 있는데 말 그대로 개인들이 너무나 소비를 안 하고 저축에 몰두하다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경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자, 개인들에게 소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을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확장 재정 정책이 논리적한 거였다.
자, 그럼 저축 넘어가겠습니다. 저축. 자, 저축 별표 치시고요. 자, 저축. 저축이 역설 보시면 됩니다. 자, 저축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먼저 볼게요. 어떤 양면적인 게 있나? 자, 보시면 자,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고 저축이 감소한다. 이거 두 개는 반비례 관계니까. 만약에 가계가 소비가 증가되면 당연히 저축의 양은 줄어들죠. 왜냐? 소득의 양이 한정돼 있으니까.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축이 감소한다는 건 자,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한대요. 통화량이 뭐야?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입니다.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은행에 예금이 많습니다. 내가 좀 짠돌이라서 돈을 많이 안 씁니다. 그냥 저축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 내가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 이것도 통화량에 포함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그 계좌들 있죠? 예금들. 그거는 통화량 안에 들어가요. 근데 적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금은 적어도 1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통화량에 포함되진 않아요. 자, 어쨌든 간에 자, 통화량이 증가한다. 쓰는 돈이 많다. 그럼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죠. 자, 그러면 왜 투자 재원이 부족하냐? 자, 은행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자, 은행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개인들이 여기에다가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저축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기업은, 즉 사업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만약에 개인들이 저축을 많이 한다. 저축량이 증대된다. 그러면 은행은 기업에게 빌려줄 돈이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금리도 좀 저렴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 빌릴 돈이 없다. 즉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업이 투자할 만큼의 여력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발도상국 있죠. 이제 한참 떠오르는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저축을 장려했어요. 개인들이 저축을 해야 은행에서 돈이 쌓이고 여기에서 기업이 돈을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축이 미덕이다 라고 하죠. 자, 이해됐습니까?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속. 자, 그러면 마냥 이게 또 좋기만 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반대의 케이스라면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또 소비가 감소한다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생산을 줄이겠죠? 그렇죠? 그럼 실업률은 증가하겠죠? 왜냐? 생산을 중단시켰으니까 사람들을 더 고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또 안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진국 입장에선 또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저축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이럴 땐 또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IMF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가게가 저축이 많았어요. 빚보다 저축이 더 많았습니다. 부채보다는 저축이 많았는데 이제 IMF 이후에 많이 바뀌었죠. 특히 요즘에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집을 사세요.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시고 돈을 빌려서 뭐 상가에 투자하십시오.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가계 부채가 저축보다 더 많죠. 그죠? 자,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치의 문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자, 두 개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소비와 저축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소비를 늘리면 저축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반대로 소비를 줄이면 저축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저축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이게 이런 경우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 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양날의 검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개입의 정당성이 생기지 않나.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자, 요거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 별표 쳐놓으시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거 상대적 그래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 20대부터 돈을 번다 칩시다. 그러면 30, 40대에서 절정을 찍죠. 절정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점점 60대부터 줄어듭니다. 은퇴하니까. 자, 이제 그런데 소비가 굉장히 좀 일정하네요, 이분이. 그쵸? 자, 그럼 요 B 있죠? 요 빈금지 B의 면적 있죠? 요게 저축이 됩니다. 그죠? 자, 소비를 초과하니까.
자, 반면에 이 사람은 상당히 그죠? 괜찮죠? 이분이 20대 때부터 돈을 벌었는데 30대부터 포텐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0대에서 쫙 터진 다음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비 곡선이 좀 가파르네요. 이 사람보다 많이 쓰네요, 돈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워낙 대비해서 많기 때문에 저축량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는 잘 보셔야 돼요. 소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누적 개념이라서 그래요. 선생님, 저는 저번 달에 용돈을 50만 원 썼고 이번 달에는 4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아니죠. 누적 개념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2달간 쓴 금액은 늘었죠. 그러니까 소비라고 하는 건 누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저께 아무리 돈을 아꼈다 하더라도 오늘 눈 뜨는 순간 또 돈을 써야 돼요. 그렇죠? 어저께 돈을 많이 써도 또 오늘 아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라고 하는 건 누적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소되는 케이스가 있다 없다? 없다. 반면에 소득은 점차 감소한다. 그렇죠?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얻는 결론은 뭐냐? 돈을 벌 때 많이 아껴놓자.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내려가 보시면, 자, 이제 금리를 볼 텐데, 자, 실은 이제 금리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좀 화폐 개념도 좀 아시고 하는 게 좋지만, 자, 한번 보죠, 그래도. 자, 이자율과 저축, 소비. 자, 이자율은 금리입니다, 금리. 이자율이 금리예요. 자, 금리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시면, 자, 은행에서, 자, 기업에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기업이 말 그대로 자본을 쓴 대가로 내야 되는 비용이죠. 이자를 지급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개인이 은행에 저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기업한테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에게도 이자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금 금리, 이게 뭐예요? 대출 금리입니다. 대출 금리, 예금 금리. 그래서 요 차익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1억을 예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1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비싸야 되죠. 그냥 은행이 먹고 살지,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은행이 기업한테는 예금 금리를 예를 들어서 10%를 받아요. 1억에 10%니까 비싸네, 그죠? 1,000만 원 받나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예금 금리는 얼마를 지급해 주냐면 예를 들어 2에서 3% 정도 지급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은행이 앉아서 몇 프로를 먹냐면 7에서 8% 정도. 자, 금리의 마진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예대 마진. 그죠?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라 해서 예대 마진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 용어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이게 다 써놨어요, 내가. 자,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자, 만약에 이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상승했어요. 금리가 상승하면 개인의 입장에선 저축을 하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2% 이자를 줬는데 이제 5% 준다. 그러면 당연히 뭐 남는 돈 얻다가 뭐 쓰거나 뭐 투자할 때도 마땅히 없다면 은행에 넣어놓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일단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니까. 그렇지? 자, 반면에 이자가 계속 떨어진다. 특히나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이자가 3%인데 물가가 젠장 5%씩 오른다. 그러면 난 2%씩 까먹는 셈이에요. 맞죠? 그럴 바에 은행에 돈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눈먼 돈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냐? 은행에 넣어봐야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전혀 뭐 이걸 넣어봐야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할 때를 찾습니다. 이 투자는 어디가 될지 몰라요. 뭐 국공채가 될 수도 있고 보통 그렇진 않지만 아니면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가, 그죠? 자, 뭐 등등등 뭐 있지 않겠습니까? 지가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시장 상태에서 자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수요가 있습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누구겠어요? 기업이죠, 기업. 그다음에 예금을 자 공급하는 쪽은 어디겠어? 가게라 그랬죠, 그렇죠? 생산 요소잖아, 그렇지? 그러면 봐봐. 자, 만약에 시장 상태에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예를 들어서 기업이 많이 생겼다. 장사는 소상공인이 많이 생겼다. 그럼 대출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 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자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뭐 반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아니면
공급이 증가했다. 은행에 돈을 저금하는 사람들이 저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금리는 좀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시장 상태에서 금리가 결정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명목과 실질 개념이 있는데 자 이 명목은 말 그대로 그냥 눈으로 보이는 명목을 말하고요. 실질 개념은 뭐냐면 명목상 이자율에 자 물가 상승률을 감한 것을 말합니다. 자 시중금리가 연 3.5%일 때 은행에 저금하면 35만 원의 이자 소득인데 근데 물가가 2% 올랐어요. 그럼 빼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인 금리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은행에 예금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겠죠. 자, 자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요거 저축의 개념, 자 이자율과 관련지어서 자 요거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소비 좀 보겠습니다. 소비, 합리적 소비, 비합리적 소비. 자 합리적 소비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한계 효용이란 게 있습니다. 한계 효용은 뭐냐면 자 이거는 별표 쳐놓으시고, 자 한계 효용이란 자 효용이라고 하는 건 만족도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을 한 단위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의 증가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내가 어떤 상품을 썼을 때 얻게 되는 만족감이죠. 자 그런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건 마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합니다. 체감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오뎅을 계속 먹어요. 하나 너무 배고파서 오뎅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쭉 봤더니 한 4개까지는 맛있었는데 4개가 되면서 이제 좀 물려요. 질립니다. 8개 먹을 땐 괴로워요. 9개부터는 고문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총 효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누적분이에요. 자 어느 순간 감소하죠. 자 한계 효용은 뭐냐면 한 단위당 얻게 되는 만족도가 한계의 효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먹었을 때는 1, 2개 먹었을 때 2, 3개 먹을 때 3, 그 다음에 4개 먹을 때 4. 얘가 4개까지가 딱 맛있었어요. 아, 이 집 참 맛있네. 근데 5개째 먹으니까 슬슬 배부르죠. 그러니까 점점 이 시점에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총효용은 언제부터 감소했어요? 총효용은 여기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만족하는 데는 어디냐? 자, 가장 만족스러운 데는 어디냐? 한계 효용으로 따져봤을 때 4개째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총효용으로 따지면 자, 8개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나머지를 따져보면 자, 소비자, 즉 가게는, 자, 수요자는 자, 사례를 통한 합리적 소비 결정 방법. 자, 이걸 한번 볼게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자, 말 그대로 소비자는 균형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균형이냐? 자, 말 그대로 내가 치르는 비용과 내가 얻게 되는 한계 효용의 이 일치하는 지점, 이 두 개가 말 그대로 균형을 찾는 지점을 항상 추구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오뎅은 하나에 100원이고요. 떡볶이는 2인분인데 나는 얼마가 있냐면 1000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자, 지금 오뎅 한 개 100원이에요. 떡볶이 1인분이 200원입니다. 자, 내가 가진 돈은 얼마? 1000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뎅을 먹으면 하나에 100원이니까 자, 100원. 아이고. 자, 보면 자, 요게 이제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떡볶이는 어떻게 돼요? 다르죠. 200원, 400원, 600원, 800원,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떡볶이는 그쵸. 5인분에서 못 먹네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오뎅, 요 사례 그냥 바로 볼게요. 자, 오뎅을 하나, 둘, 셋, 넷, 6개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뎅을 최대 1000원 이제 오뎅을 6개까지 먹게 되면 600원이죠. 그렇죠? 600원. 자, 그리고 총 효용은 1000입니다. 떡볶이는 얼마까지 먹을 수 있냐면 5인분까지 이제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자, 오뎅을 예를 들어 6개까지 먹었다. 자, 하나에 100원이죠. 한계 효용이 얼마냐면 140입니다. 140. 그죠? 140의 한계 효용이. 자, 그러면 1원당 한계 효용은 1.4. 자, 그리고 떡볶이를 2인분 먹었다 칩시다. 떡볶이를 2인분 먹게 되면
자, 지금 얼마냐면 한 개 효용이 380입니다. 380. 근데 380 이건 200원이니까 나눠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380을 2로 나누면 한 개당 1.9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뎅을 먹지 말고 오뎅을 일정 기간 어느 순간까지는 오뎅을 줄여야 되고 오뎅을 줄인다는 건 좀 이상한데 자, 오뎅의 소비를 줄여야 돼요. 어디까지 줄여야 되냐면 4개 이상까지 늘리면 안 됩니다. 왜냐? 한 개 효용이 떨어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오뎅을 4개 먹으면 얼마예요? 400원이죠. 400원. 자, 이제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예요? 600원이죠. 그러니까 600원이니까 지금 한 개 효용이 떡볶이는 어디서 떨어지기 시작해?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쵸? 그래서 떡볶이를 몇 인분? 2인분이니까 얼마? 400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 개 효용이 이제 극대화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일치되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자, 밑에 함적 소비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오뎅 2개를 먹을 때 한 개 효용이 1.8, 떡볶이는 4인분 먹었을 때 1.8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이. 자, 오뎅이 몇 개? 2개 먹을 때 1.8, 떡볶이는 4개를 4인분을 먹을 때 360이니까 한 개 효용이 360이니까 2로 나누면 1.8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8, 1.8 이렇게 됐을 때 자, 한 개 효용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균형점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함적 소비는 오뎅 2개에다가 떡볶이 4인분을 먹어야 된다. 라는 이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입니다. 이론. 이걸 가지고 실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한 개 효용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지 말고 그냥 이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다. 이론이 이렇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론과 실제는 항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요거 별표. 자, 미리 별표 쳐놨습니다. 자, 비합리적 소비 유형 한번 볼게요. 자, 비합리적 소비라는 건 뭐겠어,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합리적 소비를 봤지. 합리적 소비라는 게 뭐야? 한 개 효용과 그 다음에 나의 비용이 말 그대로 일치하는 거죠. 자, 여기 자, 쭉 보시면 자, 뭐라 그랬어? 외워놓으셔야 된다니까. 자, 효용 극대화 원리. 뭐랑 뭐가 균형을 찾아야 돼? 내가 얻게 되는 효용과 한 개 효용. 이 2개가 자,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비합리적 소비란 나의 한 개 효용과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를 말하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과소비. 자, 과소비는 뭐냐면 자, 이거는 말 그대로 필요 이상.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데 구매하는 행위는 다 과소비입니다. 자, 경제학적으로는 그래요. 보시면 소비의 역효과가 나타난다. 자, 뭐 위화감이 조성된다, 근로의욕이 저하된다, 뭐 등등등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가계 입장에서는 저축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입장에서는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명이 과소비해서 물가가 오르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야 돼.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 됐습니까?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밴드웨건입니다. 밴드웨건이 뭐냐면 웨건은 자동차고 밴드웨건은 군악대 맨 앞에 선도 차량을 이제 밴드웨건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모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따라하는 거. 유행에 너무나 민감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연예인이 TV에서 뭘 하고 나왔는데 그게 너무 이뻐서 난 그걸 안 하면 죽겠다. 난 꼭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남을 따라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과소비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필요 없는 걸 사게 되는 게 다 과소비라 그랬지? 그치? 자, 이렇게 모방 소비입니다. 모방 소비. 본의 아니게 과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베블렌 효과. 자, 이거는 뭐냐면 위풍제라고 나와 있는데 베블렌은 거품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거품이 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베블렌 효과라고 하는 건 이제 베블런이라는 이제 사람 이름인데 자,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과시하고 싶은 욕구.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비싼 물건을 사는 거죠. 내 형편에 맞지 않은 너무 굉장히 럭셔리 세단을 샀다든가 아니면은 뭐 늘 명품만을 구매한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경우들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뭐하는 케이스? 과소비를 하게 되는 케이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노브 효과. 자, 기준문제 요거 한번 있죠. 여기 하나 있죠. 스노브는 뭐냐면 이제 백로 효과. 이거는 뭐냐면
과시효과는 비싼 거를 사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희한한 거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무언가를 수집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덕후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뭐 피규어를 뭐 모은다라고 쳐볼게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 비하는 게 절대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신발을 모은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 뭐 리미티드 에디션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또 이렇게 뭐랄까 희소성 있는 제품이 나왔어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나이키나 뭐 이런 데서. 그럼 이걸 삽니다. 근데 저 사람이 신는 신발이 뭐 리미티드 에디션인지 뭔지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뭐 특별 한정판 피규어를 샀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피규어를 내가 샀는데 피규어를 안 모으는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 과소비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왜 이 스노브 효과예요? 일종의. 자, 이제 그 다음에 의존 효과는 뭐냐면 버젓이 좋은 상품이 있는데 광고를 보고 굉장히 이거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소비의 기준이 대중매체, 광고, 전문가 의견 이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는 거죠.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저렴한 판매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던가 훨씬 더 훌륭한 대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소비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 의존 효과라고 하고요. 투기 효과는 예전에 했습니다. 매점 매석. 미래에 가격이 상승하겠지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미리 쟁겨놓는 거. 이러다가 장래에 수요가 오르지 않으면 그냥 그때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망하는 거죠. 자, 금값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굉장히 대량으로 매입한다든가 달러가 뛰겠지라는 생각으로 달러를 미리 와장창 사놨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요거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요 세 가지가 중간에. 자, 물론 이제 요것도 많이 나오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비합리적 소비를 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게 봤으니까 기업 봐야 되죠? 자, 우리 이제 기업 보겠습니다. 기업. 자, 기업의 성격.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한다. 자, 이윤을 추구한다라고 하겠고요. 이윤을 추구한다. 근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이윤만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요즘에는 좀 벗어난 정의여서 실은. 자, 그 다음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윤을 어떻게 한다? 분배한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분배한다. 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기업이 예를 들어 올해 매출 10억을 올렸어요. 10억에 내가 이제 하는 사업체가 올해 이제 매출 10억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근데 이 10억을 예를 들어 매출이라고 하는 건 올해 그냥 번 돈 그 자체 명목상의 그냥 매출을 말해요. 예를 들어 매출이 10억인데 내가 올해 장사하느라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면 한 3억이 들었다 칩시다. 자, 그럼 7억이 남네요. 이 7억을 뭐라고 불러요? 이 7억을 이윤이라고 합니다. 근데 7억의 이윤을 사장이 혼자 다 먹느냐? 아니죠. 안 돼. 절대 안 되죠. 우리 회사에 나밖에 없다 일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게 다 오롯이 내 거지만 만약에 내 밑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뭐 직원도 있고 뭐 거래처 누구도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하고 이거를 나누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윤을 분배한다라고 하죠. 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을 함에 있어서 생산을 할 때 재화 서비스를 생산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보통 분업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왜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자, 요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를 도와주는 이제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조교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없으면 사실 그쵸 이제는 좀 힘들죠 사실은. 왜냐면 이제 짜잘한 강의 준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고요. 여러분들 비서가 있습니다. 자, 사장님이 이 비서보다 서류 처리도 잘하고 업무도 훨씬 더 잘 보고요. 그다음에 짜잘한 어떤 돈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서는 여러분들보다 업무도 잘 보지 못하고 서류 처리하는 방법도 조금 서툴러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비서들은 비서가 더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나와 이제 같이 날 도와준 이제 조교 선생님이 있을 때 우리 조교 선생님들은 뭘 해주셔야 되냐면 강의 준비에 필요한 서류를 찾는다거나 문서를 만들어주고 교재를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내가 이 친구들보다 교재도 더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서류도 더 잘 만들지만 나는 강의에 집중을 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이 친구들은 강의를 할 수 있지만 나보다 강의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강의 준비랑 교재 준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업과 특화가 이루어집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윤의 분배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됐습니까? 너무 쉬운 얘기예요. 너무너무 쉬운 얘기야. 그래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 밑에 나와 있는데 뭐 들어봤죠? 슈페터라고 그죠? 창조적 파괴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자, 기존에 있는 어떤 생산 방식보다 훨씬 더 레벨 한 차원 높은 어떤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바란다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깨야 된다 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기술의 혁신, 그 다음에 경영 방법의 혁신 이런 것들 그냥 뭐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오너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생산 방식보다 더 나은 건 무엇일까? 좀 더 효율적인 건 없을까? 기존의 조직 체계보다 훨씬 더 잘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업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논술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논술 문제에서.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치킨 가게 사장 A, 치킨 가게 사장 B, 치킨 가게 사장 C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영업자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모두 다 기업가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 중에서 항상 혁신적인 거를 추구하고 좀 더 발전적인 어떤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기업가라고 부른다 라는 거였죠. 자, 여기 한번 대학 논술 시험에, 외국어 대학교 논술 시험에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나머지 내용을 한번 보죠. 자,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자, 여기 별표 치시고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 그랬죠. 자, 한계 비용과 수입이 일치해야 된대요. 자, 보시면 한계 수입이란 한 단위 팔았을 때 얻는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짜장면집을 하고 있는데 짜장면을 한 그릇씩 팔 때마다 얻는 이윤을 말해요. 자, 한계 비용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자, 대칭이죠. 한 단위 팔 때마다, 즉 생산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죠. 예를 들어 내가 짜장면을 4,000원 주고 팔고 있는데 짜장면 한 그릇에 뭐 토탈 원가가 얼마냐면 예를 들어 1,000원이라 해봅시다. 이 1,000원 안에는 재료비도 들어있고 인건비도 들어있습니다. 주방장 인건비, 그 다음에 배달하는 사람 인건비가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나에게 얻는 이윤은 얼마? 3,0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한계 수입이 어떤 거예요? 한계 수입. 최대로 얻는 수입이니까. 자, 수입이라니까 매출이 아니야. 수입. 이거죠. 비용은 이거죠. 자,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한계 수입, 요거 수입, 이게 수입이고, 이게 이윤입니다. 용어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게 수입, 매출이에요. 이게 비용이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봐봐. 한계 수입은 일정하다. 이게 왜 이게 왜 이런지 알겠죠? 내가 치킨 한 마리를 팔 때마다 가격이 더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이해됐어? 치킨 한 마리를 한 마리가 10,000원이라 쳐봐. 10,000원이고요. 2마리 팔면 20,000원이죠. 3마리 팔면 30,000원이죠. 4마리 팔면 40,000원이죠. 물론 많이 주문했을 때 사장님 많이 한데 좀 깎아주세요. 이럴 수는 있지만 뭐 그런 좀 불특정한 요소를 좀 배제한다면 자, 한계 수입은 일정할 겁니다. 자, 그런데 비용을 볼게요. 비용. 자, 비용이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점점 증가해서 딱 초과했어요. 자, 딱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이걸 잘 보세요. 요 지점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된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래요. 뭐 할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을 차렸다 칩시다. 자, 내가 학원을 차렸어요. 잘 봐. 강의실이 몇 개 있냐면 강의실이 3개가 있다 칩시다. 이 강의실에는 토탈 1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1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명당
우리 학원비가 얼마냐면 뭐 예를 들어 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20만 원은 이게 뭐야? 하나 팔 때마다 얻게 되는 수입이니까 이게 자, 한 개 수입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지금 그러면 총 수입은 자, 맥시멈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강의실에 10명이 예를 들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여기도 200만 원이죠. 여기도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학원에서 내가 한 달 동안 한 달이라 칩시다. 한 달 수강료가 2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입은 얼마예요? 최대 수입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600만 원 쳐볼게요. 됐죠? 일주일 매일 나온다라고 쳐볼게. 일주일 매일 나온다라고 쳐봤을 때. 자, 그럼 600만 원이야. 600만 원. 그럼 600만 원이 총 수입이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한 개 수입이 지금 어떻게 한 개 비용 자, 한 개 수입은 딱 여기야. 정해졌어. 이게 봐봐. 이게 20만 원이에요. 수강료 20만 원. 딱 정해졌어. 그러면 계속 들어올 때 여기가 몇 명이야, 지금?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이 숫자가 30명이 되는 거죠. 30명. 그렇죠? 이해됐어요, 지금? 자, 20만 원 내는 수강생이 쭉 해서 최대한 맥시멈 30명이 딱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개 비용은 왜 여기서 증가하느냐? 아, 당연히 증가하죠. 내가 물건을 한 단위 팔 때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교재를 줘야 되고 이게 다 비용이란 말이야. 그치?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딱 일치됐을 때 즉 강의실이 이게 하나 내가 강의실을 하나 만들 때마다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이 딱 일치하는 요 지점이 내 수입이 극대화가 됩니다. 이걸 초과되면 안 돼요. 이걸 초과될 수는 없어요. 자,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한 개 비용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수입이 더 크다면 자, 말 그대로 비용보다 크다면 이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돈을 더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뭐가 있어야 돼? 투자가 있어야 돼. 쉽게 말해서 강의실을 몇 개 더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한 개 비용이 더 증가하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보시면 비용은 당연히 생산량을 늘리면 당연히 비용은 증가하지. 당연하잖아. 내 커피 장사인데 커피를 내가 하루에 20잔 팔 수 있는데 내가 40잔을 더 팔고 싶어. 그러면 더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지. 그지? 자, 그리고 한 개 수입은 일정하게 체감한다. 자, 그래서 자, 잘 보시면 생산량을 쭉 늘리죠. 자, 한 개 비용은 자, 어떻게 되냐면 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더 만들고 싶으면 이 시점에서는 비용을 더 써야 돼요. 돈을 더 써야 돼요. 자, 한 개 수입은 쭉쭉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 수입은. 자, 왜냐?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시점.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쭉 보면 이 구간을 잘 보시면 이 구간을 좀 잘 보시면 2단위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뭐보다? 수입보다 더 크죠. 그러면 6단위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5단위까지만 생산을 해야 됩니다. 5단위까지를 딱 봤을 때는 수입이 비용을 앞지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5단위가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더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더 벌고 싶다. 생산량을 더 늘려서 돈을 더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안하게도 자, 투자를 더 해야 되더라.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 이 기업의 적절한 투자 시점, 이윤의 지점은 어디냐? 그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기업의 유형인데, 자, 요거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기업의 종류, 개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 개인 기업은 뭐냐면 그냥 뭐 동네 피자집, 치킨집 이런 거예요. 그냥 사장님이 그냥 직원이고 그냥 뭐 혼자서 다 할 때,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기업을 소유한 사람 사장님, 그 다음에 경영하는 사람도 사장님. 자, 공기업은 이제 국가가 하는 거죠.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건 전에 했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식회사입니다. 자, 주식회사는 소유자와 경영자가 달라요. 자, 기업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고요. 경영자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경영자, CEO죠. 즉 주주들 중에서 경영자를 선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인과
운영하는 사람이 다르다. 자, 그리고 이게 왜 유한책임회사냐?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주주들,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 이 회사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다르잖아, 다. 맞죠? 다 똑같이 나눠갈 수는 없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어떤 사람은 10주, 어떤 사람은 100주, 어떤 사람은 10,000주를 갖고 있다 쳐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비율이 있고 그 비율만큼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란 뭐 잘못이 이런 게 아니고요. 주가가 올랐을 때 얻는 이익과 주가가 떨어졌을 때 보는 손해 있잖아. 그래, 그게 책임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비율만큼 그 손해와 이익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업 그러면 뭘 말하느냐? 주식회사를 말하죠. 자, 자금 조달 방법도 쉽죠. 왜 쉬우냐? 자, 왜 쉬우냐? 투명하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 회사 주식을 샀어. 그럼 이 회사에 투자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투명하게 항상 대규모 자본을 왔다 갔다 끌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쉽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주식회사는 자, 대규모 자본을 끌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소유한 사람들, 주주들과 경영자가 분리가 되더라. 자, 대규모 자본을 대규모 자본을 이제 유치하기에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정부를 한번 보자. 이제 마지막 정부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정부는 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이라고 하는 건 재정과 예산은 다릅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갖고 있는 소득과 재산을 재정이라고 하고요. 예산이라고 하는 건 그 해에 쓰는 돈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세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는 수입을 얻게 되는데요. 자, 강제성. 자, 말 그대로 세금은 강제로 걷고요. 그 다음에 보충성. 자, 보충성이 뭐냐면 정부의 역할은 시장 기능에 장애가 생길 때, 즉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충성이고요. 비대칭성은 뭐냐면 세금을 걷고 나서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세금을 뭐하러 걷어? 그렇잖아.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죠. 그렇죠? 소득 있는 곳에, 재산이 있는 곳에,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은 너무나 당연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자, 적자 예산이 뭐냐면 말 그대로 정부 입장에서 적자입니다. 돈을 쓸 때가 걷어들일 때보다 많을 때 적자 예산을 펼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돈을 쓰겠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적자다. 그 얘기고요. 언제 하냐? 경기가 안 좋을 때 시중에 돈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공황 같을 때 있죠. 그때 하겠고요. 그래서 이때를 확장 재정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거 반대예요. 흑자 예산. 정부 입장에서 흑자입니다. 돈을 쓸 때보다 거둘 때가 더 많다. 그래서 흑자 예산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경기가 너무 과열돼 있을 때, 너무너무나 경기가 팽창돼 있을 때, 자, 시중에 있는 자금을 끌어당길 때죠. 즉 인플레이션이 났을 때 시중의 돈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긴축재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또 세금인데, 자, 여러분들 요거를 구별만 해주시면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눕니다. 직접세는 뭐냐면 대략 소득세, 법인세. 법인세가 뭐냐면 기업에 매기는 세금이 법인세죠.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 부동산 거래 때문에 이런 증여세 같은 거. 이 직접세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부과 기준이 소득이나 수입과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과 수입이 큰 사람이면 내야 되는 세금 부담이 큰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납세자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고 담세자는 그 세금을 부담한다. 똑같은 뜻인데 조세 정가성이 없다라고 그러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미룰 수 없다는 소리예요. 설지훈 씨가 예를 들어 집이 있다. 그러면 집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 재산세를 내야 되죠. 설지훈 씨의 수입이 올해 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입이 증가했으니까 그날 그 해에 내야 되는 소득세, 이게 더 높게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따로 누구한테 내게끔 전가시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세 저항이 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세 저항이 크다.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금은 보통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누진세율. 누진세율이 뭐예요? 누진된다. 자, 내가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똑같은 비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자, 누진세율은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번다. 근데 200만 원 됐어요.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소득세율이 5%입니다. 200만 원 됐죠? 그러면 10%가 돼야 될 것 같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7%씩이에요. 내가 300만 원을 늘잖아? 이러면 10%가 부과가 되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누진되는 겁니다. 비율이 증가되는 거예요. 비율 자체가 증가된다. 자, 그래서 당연히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자, 다만 소득 재분배 효과는 아주 크고요. 자, 소득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예를 들어 이런저런 정부 사업에 쓰기도 하고 가난한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어떤 복지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 반면에 간접세는요, 이거는 소비에 부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그 안에 이미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세금입니다. 이거는 조세 저항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담배를 4,500원 주고 사게 되면 3,700원 세금이죠. 그 3,700원을 안 내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버티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막 버티지 않습니다. 안 내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왜 과세가 편리하냐? 조세 저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봐봐, 사람들이 못 느껴. 만약에 내가 신라면의 가격을 정부가 예를 들어 세금을 100원 슬쩍 붙였어. 그럼 수요가 감소하긴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아요. 너무나 미미한 액수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신라면이 몇 개 팔릴 것 같아요? 적어도 5천만 국민이 1년에 평균적으로 2개를 먹는다 쳐더라도 1년에 2개를 더 먹지, 라면인데. 그러면 1억 개가 팔린다 칩시다. 그러면 100원씩 붙여서 1억 개가 팔리면 100억입니다. 그것만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100억의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뭐가 생기냐면 역진성이 생긴다 그래요. 역진성. 역진성이 뭐냐면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불리하더라. 자, 왜냐?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뭐 이건희, 이재용 이런 사람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도 3,700원 똑같이 붙고요. 그냥 아주 가난한 사람이 뭐 담배를 사도 똑같은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더욱 불리하기 때문에 역진성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자, 밑으로 이제 가보면 요 그래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누진세. 자, 그래프 세율이에요. 축이. 자, 과세대상 금액. 이거는 뭐야? 과세대상 금액이 누진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직접세죠. 직접세니까 소득과 재산이지?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율, 퍼센트 자체가 쭉쭉쭉 뜁니다. 자, 반면에 비례세는 일정해요. 비례세는 뭐였었어? 물건에 붙는 세금이지? 일정하죠? 보통 부가세 10%입니다. 10%는 늘 일정이에요. 늘 일정합니다. 역진세라는 게 있는데 역진세는 뭐냐면 과세 대상이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것들이에요. 깎아주는 것들.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것들. 보통 이런 거 예를 들기 좀 힘든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냐면 전기 같은 게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전기. 많이 쓰면 또 깎아줍니다. 근데 이상해요. 자, 반대로 이거는 세액이죠. 이건 단위가 원입니다. 절대금액 원. 자, 보시면 요거 그래프 두 개 잘 봐야 돼. 세율이냐 원이냐 잘 보셔야 돼. 비례세는 일직선이야. 왜냐? 과세 대상 금액이 즉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일정하기 때문이야. 같은 비율을 증가해요. 기울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누진세는 자, 말 그대로 누진세는 어디다 붙이는 거냐면 소득, 재산에 붙이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일정 시점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팍 터지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세율과 세액 그래프를 잘 보고 구별하시라는 거. 자, 선생님 이거는 내가 사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사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내가 직접 사먹은 거니까 이거는 뭐 어떤 뭐 저작권 이런 거 걸리지 않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요건 이제 참고 사항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런 경우 이제 이런 게 바로 조세 전가입니다. 부가세 있죠, 부가세. 손님이 자 물건을 뭘 사 먹었어요? 사 먹었어. 그럼 원래 이거 세금 누가 내야 돼? 기업이 내야 되지, 그치? 이 회사가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가세를 지금 누가 부담했어? 내가 부담했지. 그치? 이런 게 조세정가야. 그러니까 간접세 있죠? 간접세. 아까 말한 간접세 있죠? 이건 그래서 조세정가가 나타납니다. 기업이 부담할 세금을 자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생기더라 하는 거. 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5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레포 곡선. 자 레포 곡선은 자 이거는 이제 레이건 정부 때 나타났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마구마구 걷으면 좋으냐? 그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자 보통 조세 수입이 이거는 국가 수입이죠. 국가의 조세 수입인데 자 세율을 점점 늘리면 즉 이렇게 늘리면 세율을 계속 늘리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일정 부분 증가합니다. 그러나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자 오히려 세율을 높여봐야 조세 수입은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요. 자 무슨 말이냐? 세금이 너무 높은 나라는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딱 세율이 일정 시점 적정한 수준에서 일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른바 조세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어디까지 세율을 높여야 되느냐? T1 지점이 맥시멈이죠. 딱 여기까지 높여야 되고 그 이상 높이면 자 안 씁니다. 담배값이 지금 4,500원이 돼버렸죠 갑자기. 근데 예를 들어 뭐 4,800원, 5,000원, 6,000원까지 가게 되면 정부 입장에선 계속 조세 수입이 올라갈 것 같지만 어느 한계점에 딱 다다르게 되면 사람들이 진짜로 담배를 끊습니다. 그러면 자 세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3단원 그냥 쭉쭉쭉 스트레이트로 끝냈는데 자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뒤에 있는 거 몇 개를 좀 풀어보시고 자 저는 4단원에서 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